어제 고든창 아시죠? 고든창 박사가 본인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친구들이 선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강하고 용기 있는 애국자들을 응원합니다. We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글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든창 이야기를 하면 말은 많이 하시는데 뭐 실질적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뭐 믿어도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애써주시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제적인 행동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고, 즉 누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 첫 문장에서 my friend라고 해서 나의 친구들이 간다 이렇게만 그냥 해석을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거고요. 요즘 이 말이 유행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단순화. 이 말 누가 한지 아시죠? 네, 당분간은 저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my friend라는 말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고 이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지켜보기 위해 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모니터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쓰이는 말, 모니터링 그런 단어 아시죠? 그런 단어만 봐도 지켜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더 나아가서는 감시한다라는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소식도 보셨을 겁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 이 한국 선관위에 대해서 국제선거감시단 참관을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참관을 받으면 되지 왜 거절을 합니까?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오는 참관은 거절이 된 겁니다. 근데 위에 고든창 박사의 글은 정확히 누가 온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부터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긴 해요. 얼마나 탄압이 심한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든창이 글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X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SNS 플랫폼인 X에서 나온 글입니다. 솔로몬 유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을 리트윗해서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스티븐 예이츠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 있고 이미 지난 토요일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글을 가지고 고든창이 글을 또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 맞습니다. 스티븐 예이츠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한 전사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든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스티븐 예이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엄청난 사람이 온 거니까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븐 예이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중국 및 국가안보 분야의 선임 연구원이고요. 전 라디오 프리 아시아의 사장이고 전 아이다호 공화당의 위원장이고요. 백악관에서도 있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딕 체니라고 하는 사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2001년 정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 자리를 했었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중국학 전공하신 분인데 이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른 경력도 경력이지만 바로 지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선임 정책 분석가라는 것입니다. 고든창과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동아시아 정책, 국가 안보, 미중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이 스티븐 예이츠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당시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나온 그런 자료인데 누구를 정확히 이렇게 다 만났다 그것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요. 겉으로 나온 거는 당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2024년 7월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실 때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 사람들을 만났겠죠. 2024년 7월 8일입니다. 정확히는. 이때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 여기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누었고 현대자동차 본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온 사람도 있어요. 바로 프레드 플레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이 스티븐 플레이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소개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요. 미국 우선주의 관련한 기관에서 트럼프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 있죠. 뭐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이나 D&I 국장이나 뭐 FBI 국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나 뭐 이런 트럼프 2기의 주요 인사들, 내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요. 어마어마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관의 장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드 플레이츠랑 이 스티븐 예이츠가 같이 한국에 왔었고요. 여기서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우리가 또 접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맥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그 바이든 때죠. 여러분 그 바이든 때인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바이든의 정부 인사가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은 완전히 그 친트럼프 마가 진영 사람들이고 공화당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이든과 관련 있게 보시면은 이게 좀 판이 흐트러집니다. 그쪽이 아니라 트럼프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또 11월에 당시에는 그 이후 미래에 있을 일이죠. 11월에 미국 대선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여기서 재선을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곧 우러전은 끝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오늘 또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측이랑 그래서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뭐 쉽게 끝나진 않겠지만은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요. 이때 아마 2024년 7월 이때쯤에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시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프레드 플레이츠와 스티븐 예이츠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장의 편의에 따른 결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arriage of Convenienc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집권이 곧 이들을 멀어지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스티븐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때 24년 7월 8일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선거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스티븐 예이츠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분이 속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즉 헤리티지 재단은 어떤 곳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헤리티지 재단 설립 연도는 1973년입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정치 성향으로는 뭐 우리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를 표박을 하고요. 친트럼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옹호, 국방력 강화, 전통적 가족 가치 강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에 싱크탱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고요. 정치,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한 성향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에는 우파 싱크탱크도 있지만 좌쪽 싱크탱크도 많은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970년대 설립 당시에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때 완전히 그 좌쪽 싱크탱크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시절이죠. 그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요. 이때 Mandate for Leadership이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레이건 행정부에 보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런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거에 대한 거. 공명선거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 헤리티지 재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렉션 프로드 웹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게시를 하고 싱크탱크니까 따로 탭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 뭐 단순히 미국의 우파 진영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으로 단순화를 시킨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 선거에 대한 거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탭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스테이트, 미국의 주별로 해가지고 선거에서 좀 이상한 케이스가 발견이 됐다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박제를 해버리는 그런 미국의 엄청난 싱크탱크입니다.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그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제일 진한 곳이 저기 북쪽의 미네소타 주예요. 미국 대선에서 한창 이제 말이 많고 막 그랬던 주인데 여기가 138번의 어떤 그런 증거들, 케이스들을 잡아낸 곳이고요. 버몬트주 같은 곳은 그냥 0입니다. 네, 그런 곳도 있어요. 그리고 2위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123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텍사스도 112개 정도로 꽤 많고요. 일리노이주도 117개. 이렇게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 바로 스티븐 예이츠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 VON의 김미영 대표도 유튜브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으세요.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 한국에 진짜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발표까지 하게 된다면 그곳은 헤리티지 재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리티지 재단에 스티븐 예이츠가 온다는 것은 그냥 쉽게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또 너무 흥분은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게 쌓이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쌓여서 큰 게 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이나 그리고 FBI 쪽에 대한 소식도 제가 오전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국에게 무조건 기대고 미국 형님들 제발 뭐 좀 해주세요. 우리 한국 개입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인드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위험하고요.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을 계속하고 퍼나를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만 기다린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다수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현명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티븐 예이츠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을 한 거 아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5월 20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대통령 뽑으러 왔어요. 중국서 재외국민 투표 오픈런. 재외국민이에요. 여기도 선거인 수가 꽤 됩니다. 상하이에 8,892명, 베이징에 4,218명, 칭다오에 3,341명, 홍콩에 3,084명, 광저우에 2,964명, 시안에 758명, 선양에 623명, 청두에 572명, 다롄에 446명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도 사전투표지만 재외국민 투표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국민이어도 좀 한국에 오래 안 살면 투표권이 참 이게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이 표를 옮겨야 되잖아요, 한국까지.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진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난 11월 대선에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지를 많이 받아서 너무 잘해서 당선이 압도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거 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무려 변호사 6,5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일명 모니터링을 했고요. 트럼프가 이후에 CPAC 행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많은 변호사들이 일해줬고 그들은
기계와 같이 like machin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계와 같이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우리의 표를 지켰다. 그 덕분에 129년 만에 미국 대선에서 전국 최대 투표 차이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 한 주만 해도 변호사가 600명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 앞에서 헤리티지 재단의 그 지도 말씀드렸죠. 그 지도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2위였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한 케이스가 2위였습니다. 거기 변호사가 제일 많이 동원이 된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그래서 여기서도 시팩 행사에서도 이 투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앞으로 트럼프 2기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그 시팩의 관련자는 앞으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단 하루만 모두 선거에 참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전산이 아닌 종이투표와 정부 발행, 그러니까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아이디가 이제 선거인 명부와 일치를 하는지 확인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 스티븐 H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무슨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거인지는 막 이렇게 드러난 건 없어요. 뭐 그거를 밝히면 안 되겠죠. 이런 SNS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스티븐 H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은 뉴스에서 또 보셨을 거고요. 또 전달을 저도 해드립니다. 이재명 46%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6%까지 이게 접전이 이제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 일요일이었죠. 지난 일요일에 이제 토론 결과가 반영이 된 거예요. 토론 결과가 반영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요. 에브리 리서치가 이제 에브리 뉴스 그리고 미디어 로컬의 의뢰로 지난 19일 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이날 발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41.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재명은 46%로 나타났고 이제 간격이 4.4%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40%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표가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중도라는 사람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좀 이기는 쪽에 붙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를 넘어서면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이기는 쪽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40%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 40%를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같은 사람도 이제 8.5%예요. 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표고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 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한다, 만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2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좀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영국 이 사람은 1.1%. 그리고 황교안 후보님 같은 경우도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그리고 TV 토론회에 나오셔서 본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중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교안 후보님 또 이제 TV 토론회에서 써주셨습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연령별로 봤을 때는, 40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른 계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별로 볼 때, 이게 세분화될 때 많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좁혀졌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 이 호남 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무려 31%의 득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 막상 까보면 그러지 않을 거다. 전라도는 전라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아무튼간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 방식이 무선 100% ARS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관위 관련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식적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여론조사가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또 2차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은요, 아시는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김문수 후보나 이제 뭐 황교안 후보나 이런 진심이 점점 더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마의 40%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좁혀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달드릴 소식이 이 국내 정치는 조금 전달을 드렸고 이 국제 정치에서 아무튼 스티븐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또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보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요,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박살이 나고 탄압을 받습니다. 제가 알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태계를 좀 지켜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멤버십 가입이나 이런 좀 써놓습니다. 항상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채널도 성장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